그날은 비가 참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던 빗물처럼 내 인생도 그날 이후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전남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엔 공장에서 일했고 중년에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아이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붙었어요. 아들이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아버지, 저 결혼해요. 딸이 수줍게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어준 그 순간부터 나는 그들의 인생에서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셔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그 한마디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나는 되물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애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입니다. 부담. 그 단어 하나가 내 가슴을 그대로 찢어 놓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지막 희망처럼 물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엔 오겠지? 그때 아들이 짧게 말했습니다. 상황 봐서요. 그 말은 안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만 챙겨 나왔습니다. 집은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 나는 그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자격이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걷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그 생각 하나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 창문도 없는 그 공간에서 나는 하루 종일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 나는 그 감정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시원 TV에서 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노인 창업 성공 사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어느 순간 나는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늦지 않다. 나는 그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마지막 돈으로 작은 손수레 하나를 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뭐 하려고. 하지만 그때의 나는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새벽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팔고 남은 값싼 채소들을 사서 손수레에 올렸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하던 날 나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제 채소 싸게 드립니다. 그날 수입은 고작 몇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나 아직 끝난 거 아니구나.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사람들은 아직 꿈속에 있을 시간. 하지만 나에게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나는 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젖은 아스팔트 위를 덜컹거리며 나아가던 그 소리. 그 소리가 이제는 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은 나를 믿지 않았고 나는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신선해요? 그 질문 하나에도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가격 제일 좋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손님들의 눈을 보며 말하는 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거 좋더라. 오늘도 줘봐요.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사람 속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 조용히 기회를 건네줍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내 손수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옷차림이 깔끔했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내 채소를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떼오십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매 끝나고 남은 거 싸게 사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상태가 나쁘지 않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릴 것 중에서도 쓸만한 걸 고르는 눈은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같이 일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나는 그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작은 식자재 납품 일을 하는데 요즘 믿을 사람이 필요해서요. 그 순간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데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떼오는 건 같았지만 이제는 팔기 위해가 아니라 납품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맡은 곳은 작은 식당 2곳이었습니다. 물량도 많지 않았고 수익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을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대충 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나는 약속한 시간보다 항상 먼저 도착했습니다. 채소 하나, 과일 하나도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 나에게 일을 제안했던 그 남자가 나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 물량을 좀 더 늘려보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
내 수입은 2배, 3배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수레는 어느새 작은 트럭으로 바뀌었고 나는 더 이상 거리에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내일 물량 좀 더 주세요. 이번 주부터 정기 납품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그 단어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나를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 하지만 인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을 벌려면 운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겪어보니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운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그때의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움직였고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식당 2곳이었던 거래처는 어느새 10곳이 되었고 20곳이 되었고 반년이 지나자 나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소개받고 연락드립니다. 납품 한번 맡겨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그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 중년 남자가 나를 다시 불렀습니다. 처음 나에게 손을 내밀어줬던 사람. 그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판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을 키운다고요?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대형마트 납품 제안입니다. 그 순간 내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대형마트, 그건 내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세계였습니다. 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조직이 되어갔습니다. 혼자 하던 일은 사람을 쓰기 시작했고 작은 트럭은 여러 대로 늘어났습니다. 나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통장에 찍힌 숫자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벌어본 적 없는 돈이 한 달 만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식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자식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락이 오지 않았던 자식들. 나는 휴대폰을 한참 들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됐어. 그 한마디로 나는 과거를 끊어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내 사업은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손수레를 끌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새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7년 만에 그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직감했습니다. 왔구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저입니다. 그 짧은 한 줄. 나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은 내가 다시 필요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아주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반기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췄습니다. 7년.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그리고 딸. 하지만 내 기억 속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딸의 눈은 이미 울어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는 순간 말도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딸은 고개를 바닥에 박은 채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아무것도 그저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왔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들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빚이 너무 많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이들까지 힘듭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단어, 그 말은 그들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 순간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 그랬다. 두 사람의 고개가 살짝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7년 전 나도 너희 앞에서 그랬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다고, 조금만 같이 살자고. 나는 그때의 기억을 정확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은 울음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부담이라고 했다. 그 단어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나도 지금 부담이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떨어졌습니다. 딸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하지만 나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버렸고 지금은 내가 너희를 버리는 거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돌아가. 그제야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7년 전 그날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릎 꿇고 울던 자식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분명 나는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후회하고 돌아오겠지. 그 생각으로 버텨왔던 시간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복수? 나는 그동안 그 단어를 붙잡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버림받은 날부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그 복수가 끝난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공허함.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들과 딸이 내 양옆에 붙어 웃고 있던 사진. 나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밝은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거기까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리. 며칠 뒤 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 최근 몇 년간 벌어들인 돈,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 전부 쓰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어디에 쓰실 생각이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처럼 혼자 남은 사람들.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요양원,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 갈 곳 없는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마음 하나로 행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로는 채워지지 않던 것이 이상하게도 이런 일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익숙한 얼굴을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그리고 딸, 그들은
예전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이미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마지막 음악 고조 후 잔잔하게 마무리.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버림받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누군가는 끝내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버렸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조용한 거리, 아직 잠든 세상. 나는 그 시간을 여전히 좋아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있으면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손수레를 끌던 날들, 비를 맞으며 걷던 날, 그리고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두 사람의 모습. 하지만 이제는 그 장면을 떠올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정도의 기억이 되었을 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았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겪었던 외로움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이름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들. 그의 이름이 내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후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그 짧은 문장.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만.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 정해서 와라. 그날 나는 일부러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음식도, 특별한 말도. 그저 평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딸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을 연 건 아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말에는 핑계도 이유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왔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가져와 그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라. 그 한마디. 아들은 그 컵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으면 그걸로 된 거다. 아들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잠시 멈췄다가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분명한 선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삶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끔 아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거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한번 무너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쌓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사람은 늙는다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오래 붙잡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후회, 기억, 그리고 사람. 나는 그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만남 이후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혼자였고 여전히 나는 조용한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진 느낌이었습니다. 크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분명히 꺼지지 않는 불빛. 그게 무엇인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련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시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손수레를 끌던 그 골목, 비를 맞으며 걸었던 그 길.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같은 풍경이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힘겹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기 있었지. 그 말에는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정.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조용한 인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손수레 하나를 다시 샀습니다.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왜 다시 그런 걸 사느냐고. 하지만 그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채소 얼마예요? 어린 목소리 하나.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이건 그냥 가져가라.
아이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집에 가서 밥 잘 먹어라.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건 돈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그저 이런 평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짧은 말을 나누고 작은 웃음을 주고받는 것. 그게 사람이 사는 이유라는 걸.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들은 가끔 연락을 했고 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굳이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억지로 당겨도 억지로 붙잡아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기보다 그냥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어질 듯 말 듯 하던 순간,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7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는 짧은 침묵.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말 한마디. 딸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시 사람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줍니다. 누군가는 그 기회를 놓치고 누군가는 다시 잡습니다. 나는 늦게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도 시간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가를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커피 잔을 손에 들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딸의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번호. 그녀가 처음으로 직접 건넨 선물 같은 기회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딸이에요.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나를 떠난 그녀가 이제 이렇게 다시 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밥 먹었냐? 나는 평소처럼 짧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용서의 웃음도 후회의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평온한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나는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건 말보다 존재가 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우리 삶의 일부로 남아 있었고, 이제 딸까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집안에선 작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고 때때로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릎 꿇린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삶을 지켜보고 사람을 믿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어느 겨울 눈이 소복이 내리는 날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며 연결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평온을 마침내 손에 넣었습니다. 7년 전 버림받았던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딸과 아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남아있는 공허가 있었습니다. 딸과 다시 연락이 닿았다는 사실은 나를 설레게 하지도 흔들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 한켠이 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녀와 나는 단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벽은 무심히 버려진 시간과 내가 느꼈던 외로움으로 만들어진 벽이었습니다. 나는 그 벽을 깨뜨리기 위해 단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말보다 존재감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평소처럼 그저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이 들어오자 나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녀는 자리에서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과거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때 저희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마라. 그건 이미 지난 일이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점점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산책, 커피 한 잔, 그리고 시장 구경. 딸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서서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아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와 딸 그리고 나. 이제 3명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한겨울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힘드셨죠? 나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지난 7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손수레를 끌던 날들, 홀로 버텨야 했던 날들, 그리고 무릎 꿇고 빌던 아들, 딸의 모습.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상처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게 중요한 거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것은 완벽한 화해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점점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나.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있는 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버텨야 했던 날들 덕분에 사람과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나는, 우리 가족은 다시 살아간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햇살이 방 안을 채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딸과 아들, 그리고 나. 우리 셋은 이제 서로를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놓치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는 종종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낯선 골목, 오래된 시장, 비 내리는 거리, 그 모든 곳에서 나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7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난 아이들, 그 순간의 고통, 혼자서 쌓아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밑거름이었습니다. 나는 종종 딸과 함께 작은 요양원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화려한 삶 대신 나는 조용히 사람들에게 작은 손길을 건네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차츰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점점 참여했습니다. 우리 세 명이 함께 웃는 시간이 생기자 마음속 깊은 상처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잔잔한 음악, 바람소리. 그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 복수, 후회. 모든 것은 그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것을.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작게라도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서로에게 기대지 않아도 돼. 그저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조용하지만 확실히 변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니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조용히 하지만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조용히 시장을 걸으며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단순합니다. 버림받는 것보다, 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마침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을 얻었습니다. 7년 전 무릎 꿇던 자식들의 모습은 이제 추억 속 장면일 뿐, 그 상처는 삶의 일부가 되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충분하다. 나는, 우리의 삶은 평온하다. 세월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나.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지는 않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7년 전의 고통과 복수, 후회와 외로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종종 지난 7년을 떠올렸습니다. 무릎 꿇고 비는 자식들 앞에서 냉정하게 마음을 지켰던 순간, 홀로 버텨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은 이제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오늘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우리 집에 드나들었고 그 속에서 나는 가족이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작은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고 마른 장작을 모아 난로를 지피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일, 사람들과 짧게 나누는 대화, 길을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은 요양원 노인들에게 전하는 작은 손길. 이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소중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딸과 함께 작은 공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그리고 햇살이 만들어낸 그림자들.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누군가를 놓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남은 시간을 오롯이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이제 내 삶의 일부이지만 더 이상 나를 시험하거나 과거를 되풀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 조용히 그러나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이 내리는 아침,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나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남은 시간 나답게 살겠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복수의 기억도 버림받은 기억도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음을 받아들였습니다.